어제 한화엔진, H중공업 기자재들 쪽이 어제 좀 좋지 않았죠? 어땠습니까? 사실 뭐 조선주들이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움직인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HJ나 세진 이런 쪽에 이제 움직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가장 셌던 이제 오전장 기준으로 가장 셌던 쪽은 이 엔진과 관련된 엔진 부품을 만드는 쪽, 그러니까 뭐 KF라든가 KF라든가 아니면 네. KSP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린더 라이너에서 이제 KF, 이제 그 엔진 배기 쪽에서 이제 KSP 이런 기업들이 20% 가까이 올랐다가 5장 들어서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하루에 그렇게까지 변동폭이 컸다라는 건 좀 뭔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좀 한 가지 저는 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엔진, 우리나라 엔진 3사들이 이제 뭐 조선소 이제 우리가 빅, 뭐 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선사들이 안 움직일 때 엔진들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저는 이해는 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엔진사들은 중국을 고객사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내 조선사한테도 엔진을 납품하지만 중국 네. 조선사들한테 네. 납품한다. 네. 그러니까 네. 조선사들이 가만히 있어도 엔진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된다. 그건 이해되는데 근데 최근에 엔진 3사들이 주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엔진 부품주들만 이 독자적으로 좋았던 거는 그건 조금 약간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이상하다. 되는데 맞습니다. 보통 이런 뭐 조선사 지금 조선 주가가 테마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어떤 큰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1선에 있는 대형주, 2선에 있는 뭐 중형주 움직이다가 맞아요. 3선에 있는 소형주, 개별주 성격도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이 전체 어떤 섹터의 흐름이 이제 당분간은 고점이 고점이다. 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엔진도 아니고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는 사실상 네. 이제 조선주의 최근의 상승세,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주들의 강세에서 이제 끝물이다.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로 볼 수 있다 이 그것도 말씀이군요. 그렇지만 이 엔진 부품사들 중에 엔진사들은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아졌고 실제로 앞으로 좋아요. 더 좋아질 거. 근데 네.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없어요.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엔진 부품주들. 네. 그래요? 네. 근데 결국 오히려 엔진은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엔진이 좋아지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엔진을 다 내재화하지는 않을 텐데. 네. 어쨌든 오늘 이사님 말씀 중에 그 부분, 엔진 관련주, 그러니까 조선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땅 파분이 돈 나오더라. 한국 기업 8천억 초대박,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거기가 실적이 굴삭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뭐 땅을 파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니까 이게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땅 파보니 금 나오더라라고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금값이 맞아요. 너무 이게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금광 개발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채굴 기업들이 늘어나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 이제 굴착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이거 첫 번째 이슈를 한번 그러시죠. 삼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굉장히 좀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꿀팁을 거의 매일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권주.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증권주가 이 대주주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어제 움직였다라기보다 한 2, 3일 전서부터 움직였는데 저는 지금 증권주가 가장 그 최고 바라는 거는 이제 종투사 선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발행어음 사업, 그다음에 IMA 계좌 요 세 개가 지금 증권주를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교보증권인데 네. 교보증권은 이제 종투사 관련돼서 가장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제 그 자본금 기준으로 3조 원이 필요한데 교보증권이 지금 2조 원이 넘었거든요, 자본금이. 네. 근데 물론 교보생명이 유상증자를 엄청 많이 해줘서 자본금이 늘고.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그렇고 가장 이제 증권사들이 바라는 건 이제 발행어음 사업을 좀 해달라게 하는 건데 그건 4조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증권주들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명분이고. 정말 아니고 네. 명분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행업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유동성의 레버리지를 2배 이상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IMA 계좌 사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한투랑 미래에셋 2군데만 가능하거든요. 네. 자본금이 8조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권주들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원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11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내일 발표하는 걸로 일단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세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10억, 50억 기준에. 아니 글쎄 이거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대통령이 이제 내일 할 건데 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증권주가 이게 이제 시작 출발점인지 아니면은 얘기가 됐으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최근에 올랐던 거에 대한 세론을 지금 갈지. 금융당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종투사 그리고 네. 발행업 사업 IMA 계좌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가장 거기에 지금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뭘 봐야 될지 그것도 좀 한번 이사님이 한번 짚어주시면 일단 좋겠네요. 종투사에 가장 가까운 기업들, 이제 자본금이 2조 원이 넘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금이 8조 원이 넘는데 IMA 계좌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본금이 있습니다. 8조 원이 넘는 증권사가 또 있어요? 없죠. 근데 가까이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네. 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예, 문체부 장관은 그리고 저 JYP 박진영 지금 박진영 씨가 JYP 대표인가요? 대주주는 맞는데. 제가 그죠? 그거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 박진영 그 대표라고 일단 대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정확하게 저도 좀 저 양반 직함을 모르겠네요. 이 대중문화교류라는 게 새로 생긴 거거든요. 네. 여기 이제 공동위원장이 됐어요. 네. 문체부 장관이랑. 근데 이거를 기사를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주토론방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래요? 박진영 씨가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공동인데. 근데 기사 내용만 보면 뭐 그런 뉘앙스도 좀 약간 보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체부 장관이랑 이제 가수 박진영 씨가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문화교류위원장이 이제 공동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넥스트에서 벌써 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오늘도 저 프리마켓에서 그래요. 오늘 어제보다 더 오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그 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네이버 관계자들, 네. 뭐 하정우 AI 수석이라든가 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네이버 주가가 그때 잠깐 반짝했던 그런 뭐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JYP 주가가 며칠 오를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넥스트레이드에서 장 마감이나 장 전에 뜬 종목군들이 본장 시작해서 KRX에서는 오히려 보합권으로 출발했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네. 되겠다. 자, 마지막에 오페크 플러스 증산에 한국 정유기업들 웃는다. 증산하면은 유가는 떨어져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네. 오펙 플러스는 이제 비회원국까지 합친 걸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일단 크루드 기준으로 한 62달러 WTI 기준으로 이제 62달러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떨어졌네요. 네. 50달러 극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화학 기업 원래는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제 정유화학들이 주가가 그렇죠. 올라가는 예.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건 두 번째 이슈를 간단하게 그래서요. 다루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들어올 만하네요. 보통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정제유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정제유를 사실은 저 정유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그렇다는데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왜 웃느냐? 그 부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가보죠.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확히는 한 8,600억 정도 일단은 네. 전년 대비해서 이제 전년 대비가 아니라 2분기에 이제 수출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두 개 기업 대표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팩트를 체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정확히는 기사는 8,000억 나왔는데 8,600억 정도 네. 2분기에만 이제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일단 70% 급증을 했다라는 지금 최근 주가도 이제
건설 기계랑 그다음에 현대 현대 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 주가 괜찮거든요. 네네. 이제 구리나 이제 금 등 광물 가격 상승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채굴 작업이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수치들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서 금입니다. 지금 금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 선물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작성된 거니까 전전일이겠죠. 전전일 네, 네.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트라이온스 기준으로 일단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 트라이온스는 이제 일반 온수 대비보다 좀 약간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 3,700달러 좀 접근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돌잔치 같은 거 요즘에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돌잔치에서 돌반지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맨날 그 얘기 하죠. 뭐.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굴착기를 판매를 한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14조 원 추정되는 이제 금광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프리카 위주로 이제 신흥국 위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건설 기계가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 벌써 100대를 공급했다라고 뭐 한 군데에 100대 공급을 한다는 거니까. 네. 자, 굴착기 수출 실적 요 표가 좀 잘 됐네요. 좀 잠깐 네. 보면 네. 수출 실적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꺾여서 올라간 다음에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어우, 예. 8월 달은 전년 대비해서 67%가 그러게요.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현대 건설기계 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을 이제 우상향하는 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사들에서 이제 이런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타이트하게 는 거 보면 4월 달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 늘어나는 달로 보면 한 7월 달에 좀 많이 늘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현대 건설기계 주식을 갖고 있는데 4월 달에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4월 달에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거를 봤으면 4월 달에 두산이라 한다. 현대 인프라코어나 현대 건설기계를 현대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그거를 확인하는 분이라면 안 팔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어차피 대부분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이제 리포트나 기사가 나왔을 때만 이걸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게으를 수도 있지만 확인하는 방법을 좀 한번 제가 설명을 그러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파마 리서치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자, 다음 가보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관세청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무역 통계, 그 다음에 이 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협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만약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파크 시스템이 원자 현미경이라는 걸 만드는 맞아요. 기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원자 현미경의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그 기업의 주가의 미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거를 이제 해놓은 거냐면 이제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이걸 알려면 HS 코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HS 코드에서 건설 기계를 검색을 하면 안 나옵니다. 건설 기계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회전하는 상부 360도 회전하는 상부를 가진 기계라고 나와 있어요. 좀 약간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안 나오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건설기계, 굴착기를 검색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굴착기가 월별로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굴착기 코드를 놓고 일단은 월별로 이거를 제가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수출입 무역 통계 가면은 차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4월 달 거 보면 4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도 엄청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그러게요. 보이죠. 굴착기 수출이 이게 월별입니다. 빨간 건 수입, 파란 거는 수출이에요. 월별로 계속 그럼 내가 여기까지만 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4월 달에 주가는 근데도 주가는 떨어졌고. 빠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이 주가에 100% 전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자동차도 다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의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수출입 무역 통계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4월 달에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산 인프라코의 4월달 차트거든요. 뭐저 때는 전체적으로 장이 다 안 좋았을 그렇죠. 때예요. 이거를 확인을 하신 분들은 과연 떨어졌을 때 어떤 불안함을 느끼셨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좋은 가격을 시장이 나한테 주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리 수출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진 아이, 않겠죠. 그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든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HS 코드 6자리 코드를 아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미나이나 챗 GPT한테 물어보면 뭐 돼요. 굿찾기 HS 코드 알려줘 그러면은 이제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네. 써 놓으면은 뭐 텍스트로도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그래프로도 볼 수 있으니까 언제 발표를 하냐면 관세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일, 15일 두 번 발표를 하는 것 같고 이쪽은 2월 15일 날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세청은 10일, 20일, 한 달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착각했나 보네. 네. 1일, 15일 발표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워낙에 많은 곳이 이걸 발표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차트에다 선 그어서 미래의 어떤 가격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미래의 실적을 그러게. 미리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출이 실적. 얼마나 예. 되느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팁은 현대자동차의 실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수출입 무역 통계 이거 하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사 홈페이지 네. 거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다른 조금 더 기업은 이제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는 매월 1일 날 전월 실적을 발표를 지역별로 어떤 뭐 차종별로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리포트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는 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기사가 그날 바로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기자들도 그 통계를 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이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배운 거는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차트 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살지 말지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판단을 하기 사실 이게 너무 기기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수출주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알면 지난번 말씀하신 아주 적절한 사례인데요. 4월달에 정말 전 업종이 다 주가가 올해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이 현대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건설기 같은 종목은 사면 딱 좋았다라는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간 얘기긴 한데 이렇게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써먹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가보죠. 이건 좀 약간 심플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을 보면서 네, 가보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왜 이제 화학 업종들이 과거에 중국 경기부양 관련주로 속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이 이제 그야말로 2000년도 중반서부터 엄청난 양적 성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만들기만 하면 중국이 다 사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만들기만 하면 다 사가네. 그럼 우리가 증설을 하자.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이 화학 제품들을 내재화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공급이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고 일본도 실질적으로 정확히 1914년도에 화학 기업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한 것 같은 어떤 통폐합이나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2014년? 네. 2014년도에 1914년이면 네. 너무 옛날이야. 네. 제가 1914년이라고 했나요? 네. 2014년도에 그렇죠. 이제 노후화된 화학 공장은 뭐 보수를 못하고 아예 그냥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학 공장들은 스페셜티 위주로 이제 꾸렸기 때문에 그거를 2014년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딱 맞습니다. 11년 전에.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가 온 거죠. 딱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에틸렌 생산량이 5,100만 톤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갈 이유가 없는 그러면 상황이고. 지들끼리 하는 것도 이미 네. 과잉인데.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왜 이제 그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좋게 보냐 하면은 좀 간단히 본다라고 하면은 참 이 유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화학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인데 그렇죠. 일단은 원재료 부담이 뭐 이제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감소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설비 구조 조정을 들어간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어떤 증권가에서 이 석유화학 쪽을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51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사실 여기서 또 감사한 얘기가 뭐 나오지가 않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뭐 시장에서는 51달러, 지금 62달러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 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네. 저는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두 번째 중국 얘기인데 네. 얘네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건 얘네들 마음이잖아요. 중국 네, 그쵸.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리포트 좀 보다 보면 이 얘기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중국이 이제 뭐 태양광이나 다른 것처럼 구조조정 들어갈 거다라는 게 하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중국 마음이다 보니까 이거에 너무 이렇게 이거를 되게 모멘텀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우리나라 화학업계 50%는 망한다고 네. 한번 뭐 보고서가 나오긴 했었죠. 이사님 그 얘기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글쎄요 이게 약간 석유화학 정유사들 이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네. 계속 하여간 좀 찜찜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2014년도에 일본이 했듯이 일단은 지금 전기료도 엄청 올라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법을 제정을 하거나 이제 정책금융 네. 등으로 지원을 해서 이 화학업종은 무조건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거는 기관 네, 산업이니까 가야 화학업종 돼요. 특성상 얼마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를 안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음. 계속 가동을 해야 돼요. 안 팔려도 가동해야 되고 가격이 내려가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별로 지금 어떤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통폐합이나 어떤 구조조정이 어떤 식으로 될지 아직 이게 자율로 맡기면 안 돼요. 일본이 절대- 2014년도에 네. 그 빅딜이 성공했던 이유가 사실은 반강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기업들이 너네들이 알아서 잘해 그러면은 너네들의 하는 성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윤석열 정부 때도 해다가 안 됐던 이유가 그건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물론 다른 현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석유화학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장문 닫는 데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좀 센 어떤 그런 구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사님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